이번 두 번째 꼭지에서는 스토리텔링 브랜딩이라는 좀 아마 낯선 용어실 거예요. 이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브랜드라는 말 아시죠? 예, 당연하죠. 한국관광공사 그러면 어떤 캐릭터가 있잖아요. 뭐 아이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디자인된 걸 이제 보통 브랜드. 뭐 삼성 그러면 그 삼성이라는 글자 파란색으로 써 있는 그 브랜드예요. 근데 이 ing를 붙이는 브랜딩은 그 브랜드와 정말 달라요. 자, 브랜드는 브랜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상징, 이미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ing를 붙이는 브랜딩은요. 우리말로 가치라고 번역을 해요. 가치 있는 것. 이런 말을 할 때 가치. 자, 영어로는 뭐겠습니까? 영어로는 value. 그렇죠? 저건 가치가 높아. 저거는 가치가 낮아. 저 밸류가 높은데? 밸류가 낮은데?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그 가치의 개념의 그 학문적 용어가 이 브랜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도 혹시 그 한국관광공사라고 하면은 그 브랜드 말고요.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그쵸?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진흙의 최선봉. 최근에 이날치 밴드와 그 굉장히 유명한 댄스 그룹을 활용해서 융복합의 엄청난 영상을 만들어 세계인들을 매료시킨 최첨단, 관광의 홍보 최첨단을 달리는 유능한 사람들이 모인 조직. 이런 이제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게 브랜딩이에요. 한국관광공사라고 하는 6글자와 어떤 그 캐릭터, 이런 것들은 브랜드라고 하고, 그 관광공사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믿음직한 조직, 믿음직한 공격, 뭐 이런 이제 느낌이 든다는 것은 그 굉장히 좋은 가치를 전해주는 거죠. 그걸 브랜딩 기법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의미 있는 가치를 전달해 주는 것을 브랜딩이라고 했을 때, 그 브랜딩이라는 말과 스토리텔링 기법을 붙여서 학문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스토리텔링 브랜딩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최근의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걸 뛰어넘어서 그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내가 전달하려는 사실의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의미나 가치를 함께 전달받도록 노력하는 것을 스토리텔링 브랜딩한다 또는 브랜딩한다라는 말을 전문가들은 쓰는 것이죠. 자, 용어가 좀 어렵긴 했지만 결국에 뭡니까? 사실 전달만 한다면 그거는 해설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첨성대 앞에 가서 첨성대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어떤 임금의 시대이며 뭡니까? 이 높이가 몇 미터 몇 센치이고 둘레가 몇 미터 몇 센치이고 뭐 이런 것들을 액면가 그대로 전달만 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별로 관심 안 가질 거예요. 아마 땅바닥을 긁고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이 왜 빨리 안 가나 그러면서 해설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게 뻔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대중들이 원하는 해설의 방향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좋은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마케팅이란 어떤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팔고 싶은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나에게 사고 싶어 하는 것을 파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좋은 마케팅이란 내가 팔고 싶어 하는 것을 그냥 무작정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사고 싶어 할 거를 고민하고 알아보고 물어보기도 해서 거기에 맞춰 내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그게 바로 좋은 마케팅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묻습니다. 좋은 해설이란 무엇입니까? 자, 바로 고객이 듣고 싶어하는 해설의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해설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일방적으로 나보다 모르는 당신들은 내가 훨씬 더 많이 하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알아가 라고 하는 우월적 입체에서 이제는 해설사는 지위를 낮춰야 되겠죠. 일반 시민들,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의 앞에 서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요구사항을 경청하시고 그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컨텐츠를 흥미롭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요즘의 대중들은 단순한 사실을 전달해주는 해설을 원치 않아요. 자,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제 주머니에서 꺼내는 이 녀석 때문이죠.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스마트폰이죠. 자, 스마트폰의 등장을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은 뭐라고 요약하냐면요. 바로 right now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right now의 시대, right now 이게 뭡니까? 바로 지금 당장이죠.
인간이 살아왔던 지구상의 수많은 그 아주 오래된 역사 가운데 말이죠. 인간이 모르는 것을 손바닥 안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것도 며칠,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물어보면 즉각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시대는 2000년대 들어서가 최초고요. 제가 뭐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스마트폰이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처음 났다고 하는데, 불과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이 스토리텔링의 문화가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과 스토리텔링의 등장과 변화에 맞춰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쓰는 해설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전제가 또 뒤바뀌게 되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라인나우의 시대가 열리고 지금 당장 웬만한 객관적 팩트들, 즉 사실들은 손바닥에 있는 스마트폰에 물어보면 되는 이 엄청난 물질 문명의 극치의 시대에, 스마트폰이 너무나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팩트만을 해설에 활용하신다면 청중들이 과연 귀 기울여 듣겠냐는 거죠. 따라서 고객이 나에게 사고 싶어 하는 것을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해설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알고 우리 불특정 다수의 청중들이 내 해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주길 바라는지를 알고서 거기에 맞춰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고 효과가 높은 해설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반 대중들은 해설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로 네이버 지식인이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 구글 검색으로도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가치와 의미죠. 그 가치와 의미는 브랜딩이라는 말로 다시 풀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네이버 지식인이 풀어주지 못해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광화문은 무엇입니까? 혹시 광화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광화문 그 편액이 걸려있는 높이를 해설하시겠습니까? 광화문의 역사를 연대 순으로 잘라서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불탔으며 외놈들이 언제 옮겼다가 다시 언제 옮겼고, 김영삼 대통령이 몇 년도에 중앙청을 폭파시키면서 광화문도 이렇게 문화적 흐름이 바뀌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연대 순으로 풀어나가실 겁니까? 아, 놀랍게도요, 그런 이야기는 네이버에 넘쳐나고 있죠. 구글 검색에 넘쳐나도록 우리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21세기 자본주의 국가, 이 엄청난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나에게 저 광화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풀어줘야 그게 진정한 21세기의 해설이라고 우리는 일컬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나 가치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단순히 역사적인 연대순의 기술만을 여러분들이 외워서 풀어준다면, 물론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경탄에 맞이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주 엄청난 학력과 그다음에 가방끈 길이에 대해서도 아마 찬탄에 맞이하는 게 확실한 사실이겠죠. 하지만 어떠한 감동도 없고요, 어떠한 공감의 표시도 얻어내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말이죠, 내가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내가 전직의 학교에서 교사를 했고, 그것도 역사과 뭐 교사를 했고 말이야. 그리고 엄청나게 아주 엄청난 인문적인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서 해설을 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에게 존경을 표시하지 않지? 그리고 나에게 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앵콜 요청을 하지 않지? 라고 불만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체온의 온도가 느껴지는 공감과 동감의 의미가 녹아져 있는 가치 있는 브랜딩을 스토리텔링 해설에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냉철하고 합리적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차갑고 딱딱한 객관적 사실만을 엄청나게 나열하면서 지식의 양으로 해설의 본질을 승부하려고 하시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대적인 흐름은 어떠한 해설을 요구한다? 바로 사람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해설. 그 따뜻한 해설은 우리 해설사분들이 오리털 파카를 입고서 해설하시는 게 아니죠. 바로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 푸근한 공감, 그리고 동감의 그런 느낌을 유도할 수 있는 해설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과거의 해설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앞으로의 해설은 이러한 브랜딩의 의미, 다시 말해서 뭐죠? 가치가 있고 의미가 녹아져 있는 우리 해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십수년 전에 도와드렸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하진부 1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오지의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은 주민이 100명도 살지 않고요. 거의 다가 70이 넘으신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도해주로 도망간 그런 전형적인 산촌 농촌 마을이죠. 이 마을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재능 기부를 하게 된 그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 그 전공 분야인 스토리텔링 분야로 그 마을의 비전을 설계해주는 그 이제 재능 기부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그 아무것도 없는 농촌, 산촌 마을에 들어가서 하나 딱 잡은 중요한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마을은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산적이 득실거리던 그런 마을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을의 특징은요, 강릉에서 원주 갈 때, 원주에서 강릉 갈 때, 또는 남쪽에 정선영월에서 홍천으로 올라갈 때, 또는 홍천에서 정선영월로 내려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떻게 보면 길목인 거죠. 이 길목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전국에 많은 길목에 관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포졸이라든가 군부대가 배치되어서 그쪽의 치안이나 공공질서를 이제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은 독특하게도 그러한 공권력이 없는 독특한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양반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 산골짜기였기 때문에, 많이 살지 않는 게 아니죠. 거의 살지 않는. 그러니까 진부 읍내에 나와서야 양반들이 살고, 그 산속에는 사실은 화전민들이라든가 천민으로 멸시받던 사람들이 민증 없이, 소위에서 주민등록증 없이 숨어 살던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관원들이 와서 공권력을 갖고 뭔가 질서를 유지하는 게 약했겠죠. 따라서 길목이면서 공권력이 약한 곳에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 누구다? 바로 산적들이죠. 그렇죠? 네, 길목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할 거 아닙니까? 재화의 교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야? 그거를 지켜주는 공권력이 약하다 보니까 산적들이 득실거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산적들이 많았던 이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력 3월부터 추석이 끝나는 음력 10월까지가 성수기겠죠. 그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재화의 교류가 많았겠죠. 그래서 뜯어먹을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음력 11월부터 그 다음에 겨울인 음력 2월 또는 3월 초까지는 손가락 빨아먹고 살아야 되죠. 누가요? 산적들이. 왜 그렇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려고 잡아도 뜯어먹을 게 없는 거죠. 가져갈 재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적들은 3, 4, 5 작은 세력들이 뭉쳐서 40명, 50명, 더 많게는 100명이 넘는 큰 군대 조직으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드디어 적극적 마케팅에 나서죠. 오지 않는 고객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는 손님을 해치거나 약탈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근의 마을들을 집단으로 약탈하고 재화를 빼앗는 그런 도둑놈의 떼들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비수기 때의 도둑놈들, 즉 산적들을 이 마을 사람들은 특별히 산적이라 부르지 않고 소도둑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칭의 그 흔적이 지금도 소도둑놈 골이라고 하는 계곡, 골짜기의 명칭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그 비성수기 때의 산적에 대한 호칭은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을의 이름을 평창 소도둑놈 마을이라고 스토리텔링 해드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일부 어르신들께서 반기를 드셨어요. 아니, 우리가 양반의 자손은 아닐지라도 말이야, 적어도 소도둑놈들, 산적놈들의 후예들은 아닌데 당신이 뭔데 와가지고 우리 마을을 소도둑놈의 마을로 만드느냐?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어르신. 이 마을의 산적의 팩트인 그 유래, 역사, 문화를 가지고서 제가 스토리텔링 해드린 겁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왜냐? 스토리텔링도 모르시는 양반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을 해치는
평창 소도둑놈 마을로 인식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르신들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하늘에서 저에게 떨어집니다. 정말 저는요, 고민하다 보니까 정말 뚝 하고 저에게 떨어진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재물을 약탈하거나 사람을 해친다라는 그 인식을 바로 마을의 별칭 앞에다 슬로건으로 걸어서 이걸 해결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하나 마련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대안은 바로 이겁니다.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약탈하는 평창 소도둑놈 마을이 아니라 이렇게 바꿨어요. 도시민의 마음을 훔쳐가는, 다시 한번요. 도시민의 마음을 훔쳐가는 평창 소도둑놈 마을. 자, 이렇게 해서 마을 공청회를 통해 마을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너무 멋지죠? 만장일치로 그 마을의 별칭과 슬로건이 통과되게 되면서 그 마을에는 중앙정부의 예산 70억 정도가 불과 1년 안에 쏟아지게 되죠. 아무것도 한 거 없고 비전도 없던 그 마을이 마을의 지역 전통 자원인 산적이라는 문화와 역사와 사람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그 의미를 배가시키는 브랜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브랜딩의 의미는 뭐였다?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약탈한다는 가치가 아니라,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바꿨다고요? 도시민의 마음을 훔쳐가고 싶다는 21세기에 적합한 의미로 탈바꿈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얻게 된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오늘 두 번째 강의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근데 제가 어떻게 전달했죠? 바로 21세기의 사람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체계를 고민해서 만들어낸 거죠. 단순히 첨성대를 신라시대에 만든 천체 관측기구다 또는 시설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달하는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그 첨성대가 21세기 우리들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풀어주는 해설이 그야말로 대중들이 원하는 문화관광 해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됐어요? 좀 머리가 아파요. 많은 사실들을 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더 여러분들에게 부가적인 숫자를 좀 내주고 있죠. 그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에만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 나열된 사실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풀어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고민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라고 위로를 드리면서, 어쩔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해설사의 숙명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고객들이 그것을 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따라서 여기 혹시 엄청난 지식과 정보로 무장하신 해설사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시험을 당장 보면 아마 100점을 맞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놀라운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부과되는 숙제는 뭐냐? 그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엄청난 암기와 사실들에 대한 숙지에 더 나아가 그러한 냉철하고 차가운 사실들만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안에 우리가 되새겨야 할 삶의 지혜가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것들을 도출해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적인 숙명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첨성대를 보면서 사실과 함께 가치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광화문의 그 편액을 보면서 왜 빛강자와 될 화자를 썼는지 그러한 사실들을 추구하시면서, 즉 추적해 가시면서 그 광화라는 의미가 21세기의 우리들에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더욱 성숙된 해설사로 발돋움하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꼭지 스토리텔링 브랜딩이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